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부자 되기의 길잡이를 자처하시는, 남들은 모르겠어요. 자처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재테크 유튜버죠. 부자TV의 이수빈 대표 그리고 최현욱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출연자가 되는 것 예. 같아요. 이수빈 대표님. MZ 세대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2030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너무 지난 1월? 힘들어요. 지난 1월? 네, 이 장을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보죠. 20% 정도들이 한 달 동안 빠졌다고 그러던데. 아, 우린 평균보다 더 빠졌어요. 아마 이 내용은 사실 단순히 뭐 이것 때문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은 우리 이 대표가 말을 해주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요. 미국이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있었고 네, 맞아요. 미국이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고 아니,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네. 사실 저번 달은 가장 컸던 이슈가 국내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또 상장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코스피 2, 3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대여가 기존 시장에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나는지라 기존 시장에 있었던 자금이 이쪽으로 좀 단기간 네, 좀 네. 쏠림 현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 빼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쵸. 또 그 기업이 워낙 또 좋은 기업이니까 거의 뭐 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두 분 청약하셨나요? 아니요, 그 뭐 매주 못 받는다고. 저도 그래서 권하지 않죠. 저 담당하는 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따상 못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별로 썩 시장 안 좋다. 딱 가다 말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청약해서 2주밖에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갈증 속에 되게 조금의 단비는 좀 느끼긴 했거든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수급 이슈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들 못 받은 사람들 돈 돌려줬으니까 이제 그 돈이 다시 그쵸, 주식 풀릴 시장으로 가능성이 좀 들어오나요? 높겠죠. 근데 그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은 게 그 개인들의 자금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지표가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체를 먼저 시켜놓잖아요. 네. 근데 그 이체 시켜놓은 자금이 상장 이후로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 2차적으로는 기관들의 수급이 상장 이후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래서 첫날. 오늘은 국내 주식 시장이 제법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휴 3일, 그다음에 그 하루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국제적인 동향 들어볼까요?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주역 있게 보는 게 투자처가 우리가 보통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동학개미라고 이런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서학개미가 유행했죠. 예,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들의 힘만으로 시장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수급을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결코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자금이 많다라고 해도 시장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아마 거래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 한 달 사이에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고 그러니까요. 기관들도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 연기금도 사실 지수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 팔기만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매수자가 개인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는 시장을 결코 성장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뭐 누구나 요즘에 다 알겠지만 연준이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통화 시장의 커맨드 역할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원래는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그 의장에 딱 앉고 나서 2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평화? 매파와 비둘기파 이래서 매파 비둘기파. 급격하게 막 시장에 개입하는 걸 매파라고 그러고 뭐 찬찬히 하는 걸 비둘기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한마디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이제 비둘기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시장에 좀 공격적인 그 상승을 되게 막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매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번에 연임이 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매파로 돌았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연준이 그 포커스를 성장이라는 데 포커스를 보통 많이 뒀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풀었으니 이거를 잡겠다. 그러니까 성장이 주가 아니라 물가를 잡겠다라고 가버린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작년에 기사 생각해 보면 2021년에는 2022년이 성장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 2022년은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올해 들어오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막 다 전부 전문가들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면 성장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괜찮았는데 성장이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연준이 성장 생각 안 하고 물가만 잡겠다. 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매파 발언을 이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글로벌적인 큰 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도 안 나와주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들보다도 투자가 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은 사실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통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적을 제대로 못 만들고 손해가 커져버리면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인지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인들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 합니다. 네. 자기 투자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장이 많이 부진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올 초에 네네. 1월 초에 서학 쪽으로 많이 돈을 풀었다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도학개미들이 절로 이게 많이 빠지면서 지금 타격 입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탈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도 이 불안정한 요소가 좀 해소가 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투자는 되게 확률이 높을 때 좀 배팅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뭐 연준 같은 제스처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미국,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노를 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배에서 뛰쳐내리기에는 또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가판을 좀 붙잡고 좀 버틴 다음에 좀 파도가 좀 잔잔해졌을 때 어느 방향을 좀 잡을지를 파악하고 나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손절 때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가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손절 타이밍도 아니고 아니고. 지금 버티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붙잡고 매달리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여간 어떻게 이게 하고 사실 그게 싶어요? 가장 힘들죠. 근데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팔고 나오면 손해고 끝까지 견디면 몇 년이 지나면 회복은 하긴 지금 하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서학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면 저는 위험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주식도 네. 위험해요? 주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은 희망 고문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완벽한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셋 중에 누군가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지만 이 둘이 돈을 버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자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시스템적으로든 정보나 자금적으로든. 근데 이 개인들이 우르르 항상 움직이는 게 먼저 선점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뒤늦게 비싼 걸 샀다는 것은 이거를 다 팔고 나가는 주체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꼭 뭐 지금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 지금 공격적으로 다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여야 되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사냐 팔아야 되냐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2020년 네. 4월, 5월쯤부터 주식을 한 분들은 다른 재미만 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자, 그러면 대형주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요즘 떨어질 때 줍줍 하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워낙 이런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왜 그분들의 시선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느냐가 좀 아쉽긴 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걸 그렇게 사야 마- 되나 말아야 네네네. 되나 하는 사람들. 왜 저도 많은 그 중에 하나인데 왜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잘 아시는 기업들이 또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잘 알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시는데 네. 모르는 쪽을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평가돼 있다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네, 사실 그 주식 격언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주식에는 별로 먹을 게 없다. 라는 말도 있고, 물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좋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카카오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대형주의 또 특성상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상황에 굳이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식도 그럼 줍줍의 타이밍은 아니다. 앞으로 좀 더 보자. 네, 저는 다시 좀 그래요? 네, 반등하는 타이밍을 좀 보고 그걸 나서 확인을 하자.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저 미국 쪽의 대형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고 있는 거. 예? 네네. 뭐 테슬라, 네. 아마존, 또 페이스북. 대형주가 분명히 안전한 건 있어요. 네. 안전한 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형주라고 하면 움직임이 되게 더디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 떨어질 때는 아주 네. 후닥닥 떨어지던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떨어지는 데만 포커스가 많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형주들 많이 오른 애들 보면 이게 대형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높게 아니 형성이 되어 대형주는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죠? 네, 원래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되게 예전에 중소형주처럼 너무 이렇게 미친 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친 듯이 폭등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줍줍해야 돼.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큰 폭으로 예.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험한 주식 시장에서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이 됐습니까? 2월은 대망의 2월입니까? 아니면 정말 폭망의 2월입니까? 아, 여기서 뭐 더 망하겠어요. 아니 근데 겁주는 사람들은 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걸 그런 얘기도 대비하라. 들었어요. 네, 이걸 대비하라 이러는데 이거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딱 이거 맞아요? 자, 생각하시고. 2월은 하여간 두 분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백도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둘은 아닐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은 워낙 또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라 투심이 좀 좌우하는 장세이긴 네, 하거든요. 네. 사실 기업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불안 요소들 때문에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심리만 조금만 좀 잡아준다면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장세에도 반등을 좀 이렇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이 좀 불안한 장세가 조금만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흘 동안은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이제 닷새째부터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미국도 얘기하던데. 이번 주말을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이번에요. 지금 미국이 오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연준의 입이에요. 네.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저기 러시아 막 전쟁도 얘기가 있고 그러게요. 예, 저기 중동 쪽에서도 또 지금 막 전쟁 한 해 네. 만에 해서 유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네. 예,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사실 시장이 가장 흔들리는 거라 저는 지금 뭐 며칠 오르고 며칠 하락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에 어떤 명확한 얘기를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통화 정책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말하는 대로 금리를 진짜 올려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물가 상승까지 잡으려면 그냥 전 세계가 폭망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라는 거는 달러의 기축 통화를 가장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놨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너무 높게 올려서 미국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달러의 신뢰도가 그냥 추락을 해버릴 겁니다. 두 분이 2022년 상반기에 꼭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이 주식 트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나무는 일단 심어놨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